어머니, 나가시기 전에 관리비 정산은 하고 나가셔야죠? 평생을 바쳐 이룬 4층 건물의 명의를 넘겨주던 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평생 효도하겠다며 눈물 흘리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심은 그 차가운 막말에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멍청하다고 무시했던 그 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것을 되찾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아들에게 막말을 듣고 쫓겨난 어머니가 아들에게 돌려주는 통쾌하지만 가장 슬픈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한복판 번지르르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육중한 테이블 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담긴 듯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심이 금태 안경 너머로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차림새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 이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아 두 손으로 박정심의 손을 감쌌습니다. 40대 초반의 이민수의 표정에는 무언가를 애써 감추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민수야, 내 평생 피와 땀으로 마련한 건물이니 잘 부탁한다. 박정심이 아들의 손을 다정하게 감쌌어요. 어머님, 세상에 이 4층짜리 알짜배기 건물을 정말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며느리 김미영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미영의 눈빛은 탐욕으로 이글거렸지만 애써 감추려 노력하는 게 역력했죠. 미영아, 민수랑 한번 잘 운영해 보거라. 정심이 며느리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한쪽에 서 있던 최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박정심의 법무를 담당해온 그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박정심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낮게 깔리며 그의 기억은 일주일 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전 박정심과 최 변호사는 사무실에 앉아 건물 증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여 계약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최 변호사는 60대 초반으로 20년 넘게 박정심의 법무를 담당해온 믿음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로라도 하시거나 최소한 거주권 보장 조항이라도 넣으셔야 합니다. 박정심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건 가족 간의 일이에요. 회장님, 제가 20년 넘게 모시면서 봐온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는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박정심이 안경을 벗고 템플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제가 민수를 위해 많은 걸 숨기고 살았지만 민수도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았죠. 제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요? 제 아들도 못 믿는다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 변호사가 입을 다물고 박정심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정심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일주일 후 아들 내외 앞에서 정심은 건물 증여 서류의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건물로 저 정말 새 출발 야무지게 해볼게요. 어머니. 그래, 우리 아들. 박정심이 아들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흐흑, 저희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미영이 끝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정심이 감동에 젖어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네. 최 변호사만이 이 상황을 지켜보며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네의 한적한 한식당 룸이었죠. 박정심과 민수, 미영 세 사람의 단출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은 왜 안 모셨어? 오늘 고생하셨는데. 박정심이 젓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민수가 잽싸게 갈비찜 제일 좋은 부위를 어머니 그릇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지. 어머님, 물 드세요. 미영이 물잔이 비기 무섭게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효도할게요. 두고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말해주니 내가 마음이 아주 든든하다. 박정심이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4층에서는 계속 사실 거죠? 민수가 밥을 한술 뜨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딜 가? 거기가 내 집인데. 네, 어머님. 저희는 1층부터 3층까지만 잘 활용하면 되니까요. 4층은 절대 신경 쓰시지 않게 할게요. 미영이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어머, 이게 뭐니? 상자 안에는 누가 봐도 소박하다 못해 약간은 촌스러운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해드릴게요. 미영이 얼른 일어나 박정심의 목에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얘들아. 박정심의 눈가에 결국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감동적인 효도의 맹세가 있던 밤 11시, 민수와 미영의 좁아터진 아파트 현관문이 철컥 닫혔습니다. 아, 진짜. 연기하느라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네. 미영의 표정이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주무르며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어요. 아, 진짜 나도 아주 착한 척하기도 쉽지 않네. 민수가 넥타이를 잡아 뜯듯이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수가 책상으로 직행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폴더가 바탕화면에 떠 있었죠. 화면에는 대명은행 담보대출 신청서라는 굵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땡길 수 있대? 미영이 민수 뒤로 다가와 화면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건물 시세가 35억은 나올 거야. 그러면 21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지. 와, 21억? 미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자기야, 21억.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그럼 우리 저기 강남 쪽에 30평대 아파트 전세라도 갈 수 있는 거지? 나 이 썩은 내 나는 지긋지긋한 아파트. 정말 신물이 난다고. 미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렇지. 그 정도면 우리도 뭐라도 해볼 수 있겠네. 지긋지긋한 이 아파트도 좀 벗어나고. 민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건물 수익 창출 극대화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4층? 어머니는 어떡할 거야? 그냥 건물 통째로 주면 좀 좋아? 굳이 4층에 사신다고 고집이시네. 미영이 화면을 콕 집어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마우스로 4층 부분을 클릭했습니다. 현 거주자 박정심라고 적힌 항목이 나타났죠. 이거, 이렇게 해야지.
민수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현 거주자 박정심라는 글자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임대 수익 창출 월 300만 원 예상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타이핑되었습니다. 나가시라고 할 거야? 진짜? 언제 말할 건데? 미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등기 이전 끝나자마자 말해야지. 안 나가면 바로 내용 증명 보낼 거야.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 민수가 화면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괜찮겠지? 아까 보니까 그거 관련 조항은 서류에 없더라고. 멍청한 건지, 우릴 너무 믿는 건지. 일단 4층도 임대 줘서 월세라도 더 받아내야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빨리 벗어나지.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긴 하지. 근데 암튼 당장 갈 곳은 있으셔야 할 거 아니야. 동네에 소문 다 난다고. 저기 경기도 외곽에 보증금 500에 월 30짜리 원룸 많아. 그런 데라도 알아봐 드려야지. 민수가 탁 소리가 나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 눈물로 효도를 맹세했던 그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손에 모든 걸 순순히 넘겨준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오전 9시였습니다. 박정심이 4층 자택에서 막 향기로운 아침차를 우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쾅! 무슨 폭발음인가 싶을 정도로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어머니. 분명 민수의 목소리였지만 일주일 전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며 눈물 찢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민수 목소리인데? 아침부터 웬일이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박정심이 찻잔을 내려놓고 현관 쪽으로 막 걸음을 옮기려는데 삐삐삐삐 철컹 정심의 현관문 도어락이 열렸고 집 안으로 서슴없이 들어온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집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거 벽은 다 뜯어야겠는데요? 완전 비효율적이네. 바닥재도 이거 요새 누가 씁니까? 싹 갈아야 돈 받습니다. 이 공간이면 기가 막히게 쪼개서 투룸으로 빼는 게 임대 수익이 최고죠. 제가 전문입니다. 박정심이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거실로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 그리고 처음 보는 작업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줄자를 들고 이리저리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박정심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이분들은 또 누구시고? 민수가 힐끗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당황스러움이란 없었죠. 아, 어머니,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이에요. 대답이 너무나 시큰둥하고 당연했습니다. 인테리어? 멀쩡한 집을 왜? 박정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영이 정심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 업자에게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화장실은 위치 그냥 두고요. 주방은 아예 없애버려요. 어차피 원룸으로 쪼개서 임대 줄 건데 주방이 뭐 필요해요? 안 그래요? 아, 사모님 역시 뭘 아시네요. 그럼 여기 안방에 붙박이장도 싹 철거하고 가벽 세우는 걸로 견적 넣겠습니다. 업자가 신이 나서 수첩에 뭔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박정심은 이 모든 상황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죠. 민수야, 설명이라는 걸 좀 해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저쪽 소파에 가서 앉으세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 말투는 지시였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심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의연하게 소파에 가앉았습니다.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가면을 쓴 듯 고요했죠. 그래, 얘기해보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민수가 깊은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4층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쿵. 박정심은 찻잔을 소리 없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나가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 건물 증여해줄 때 4층에 내가 계속 산다는 조건이었는데. 어머니, 법적으로 이 건물, 이제 제 이름으로 등기 넘어온 거 아시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4층에 어머니가 계속 사신다는 약속을 제가 지켜야 하는 내용이 계약서엔 없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박정심의 덤덤한 반문에 옆에 서 있던 미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여기 4층 임대를 놔야 저희도 대출 이자라도 갚죠.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여기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세권이라 4층 월세가 300만 원은 나와요. 300. 저희가 그 돈을 그냥 포기하라고요? 박정심이 고개를 돌려 미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월 300이라 꽤 짭짤하겠네. 그 반응에 민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어머니도 저희 사정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틀 드릴게요. 이틀 안에 짐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나가주세요. 만약에 안 그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대로 강제 집행 신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심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네. 어머니. 민수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너무나 쉽게 수긍했기 때문이죠. 이틀이면 충분해. 그렇게 하지. 박정심의 태어남에 민수와 미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이 살벌한 분위기를 눈치챈 인테리어 업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저 사장님? 저희는 일단 견적서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업자들이 연장통을 챙겨 허둥지둥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틀 안에 나가실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민수가 불안한 듯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럼, 약속은 약속이니까. 걱정 말고. 박정심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간 뒤에도 박정심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슬픔이나 분노 따위는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냉정한 사업가가 다음 수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움만 감돌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정확히 30분이 지났습니다. 박정심이 핸드폰을 꺼내 최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접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제 생각이 틀렸네요. 박정심이 창박, 자신이 평생 일군 건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절 내쫓으려고 하네요. 오늘 인테리어 업자까지 끌고 왔어요. 회장님, 그래서 제가 최 변호사의 목소리엔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이 계약을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었죠. 이미 등기까지 다 넘어갔으니 이걸 단순히 증여 취소로 뒤집기는 불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 단순 변심이나 구두 약속 위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최 변호사님.
박정심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일단 강남 아파트,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한강뷰 그 펜트하우스 말씀이십니까? 네, 맞아요. 이틀 뒤 내가 들어가서 지낼 수 있게 모든 것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최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뜻을 알아차린 거죠. 지금은 전략적 후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박정심이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개싸움하듯 싸울 순 없어요. 일단 물러나서 재정비하고 제대로 된 반격을 준비해야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 변호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자산 목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순간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약속한 이틀이 야속하게도 금방 흘러갔습니다. 정확히 이틀 뒤 오후 2시, 박정심이 4층에서 작은 여행용 캐리어 하나에 단출하게 짐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현관벨이 아주 요란하고 또 무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르신, 용역업체에서 왔습니다. 짐 다 빼셨죠? 문 밖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심이 문을 열어주자 검은색 점퍼를 맞춰 입은 덩치 큰 남자 3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까지 방 빼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짐은 다 정리하셨죠?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껌을 짝짝 씹으며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네, 다 됐어요. 이것만 들고 나가면 돼요. 박정심이 캐리어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또각또각 아주 요란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A4 용지 한 장을 팔랑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짐은 다 싸셨어요? 미영이 박정심에게 종이 한 장을 휙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도리는 해야죠. 경기도 부천에 아주 아담한 원룸 하나 구해뒀어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어머님 혼자 지내시기엔 딱이죠?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정심이 그 종이를 힐끗 단 1초도 안 되게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다. 네. 어머님, 정말 갈 곳은 있으세요? 박정심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길을 터주며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죠. 박정심이 문 앞에서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아들 민수가 어머니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 어머니. 정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들 내외를 빤치 쳐다보았죠. 어머니, 나가시기 전에 관리비 정산은 하고 나가셔야죠? 전기세, 수도비, 가스비 등등이요. 그 말을 들은 정심의 마음엔 어떤 원망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차분한 여유가 느껴졌죠. 그래, 걱정 말거라. 다 정산해주고 나가마. 미영은 그 서늘한 여유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싶은 표정이었죠. 박정심은 계단을 내려가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영과 용역업체 사람들은 그녀가 1층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층에 내려오자 건물 앞에 서 있던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최 변호사가 내려 정중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고마워요, 최 변호사님. 박정심이 차 뒷좌석에 올라타며 창밖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친 4층짜리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최 변호사가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박정심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강남 펜트하우스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갑시다.
그리고 4층 건물 관리비 정산 부탁할게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박정심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내가 참 바보 같았네요. 그때 최 변호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걱정 마십시오. 박정심이 한강 다리를 건너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민수 그리고 미영이 그 아이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알려줘야 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차갑게 계산하는 사업가의 매서운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정심이 쫓겨나듯 그 집을 나온 지 불과 며칠 뒤 차가운 한강이 발 아래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이었습니다. 정심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차를 음미하고 있을 때 최 변호사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긴급히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죠. 무슨 일인데요, 최 변호사님? 박정심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민수 씨 부부, 그 두 사람, 제가 행적을 싹 조사해 봤는데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최 변호사가 씩씩거리며 태블릿 PC를 꺼내 박정심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수 씨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그 건물로 2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하루에 500만 원,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800만 원. 지금 이게 제정신입니까? 최 변호사가 내역을 하나하나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꼴랑 21억 받아놓고 벌써 저러고 다닌다는 얘기군요. 박정심이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건 여행사 결제 내역입니다. 최 변호사가 화면을 탁 넘겼습니다. 유럽 한 달 일정 패키지 여행입니다. 1등석 항공료에 5성급 호텔, 총 3천만 원이네요. 박정심이 믿기 어렵다는 듯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는 강남에 있는 수입차 딜러샵에 갔더군요. BMW와 벤츠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각각 1억이 넘는 차량들이요. 박정심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1억이 그렇게 많은 돈인 줄 아나 보네요. 회장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 변호사가 태블릿을 잠시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증여받기 전까지 사채 쓴 돈으로 코인 투자로 5억 날리고 주식 투자로 7억 더 잃었습니다. 박정심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앉아있던 상황이었어요. 회장님 건물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파산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최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21억 받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박정심이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의 무서움, 돈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군요. 그런데 회장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제 민수 씨가 강남, 서초 일대 고급 아파트 3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박정심이 최 변호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럼 12억 사채 빚은 갚은 겁니까? 21억으로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얘기네요. 박정심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회장님께 추가로 돈을 요구할 계획인 것 같아요. 최 변호사가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어제 은행 3곳을 돌아다니면서 회장님 명의로 된 계좌가 또 있는지 샅샅이 문의하고 다녔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심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숨겨놨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21억을 다 써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추가 자금원을 찾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최 변호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죠? 네, 뭐라고요?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퀵 보낼 테니 전달해 주세요. 최 변호사가 급하게 통화를 끝내고 박정심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4층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법원 소장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나한테? 박정심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혹시 몰라서 회장님께 오는 우편물은 보관하고 전화달라고 했습니다. 퀵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30분 후 퀵서비스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급히 전달하고 갔습니다. 최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5억 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금? 내가 언제 돈을 빌렸다는 거죠? 박정심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원고는 이민수, 김미영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몰랐군요. 회장님이 두 사람에게 5억 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최 변호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장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내가 내 아들한테 언제 5억을 빌렸나요? 회장님, 이들이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봐야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소장의 증거 목록을 날카롭게 확인했습니다. 여기 차용증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박정심님의 서명과 인감이 찍힌 차용증 말입니다. 차용증? 난 그런 거 써준 적 없어요. 박정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사본을 꺼내 돋보기까지 동원해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박정심이 차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서명, 내 서명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네, 본문에 적힌 내용은 제 평생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박정심이 차용증을 뚫어져라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달 전에 며느리가 서류에 서명 좀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박정심이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한 4개월 전인가 세무서에 낼 서류가 있는데 너무 급하다면서 서명 좀 해달라고 했어요. 박정심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마침 최 변호사님은 지방 출장 중이라 안 계셨을 때였죠. 어떤 서류라고 하던가요? 그냥 세금 관련 서류라고만 했어요. 미영이가 워낙 급하다고 빨리 안 내면 과태료 문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여러 장에 급하게 사인해줬는데 내용은 자세히 못 봤네요. 최 변호사가 돋보기로 차용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이 차용증의 본문 글씨와 회장님 서명 부분의 잉크 색깔이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명 아래쪽 여백이 비정상적으로 넓어요. 부자연스럽습니다. 박정심이 가까이 다가와 차용증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내 서명은 분명히 맞는데 본문이 제 예상이 맞다면 원래 다른 내용이 적혀 있던 서류에서 회장님 서명 부분만 오려내거나 스캔해서 이 가짜 차용증 본문 위에 붙인 겁니다. 그럼 이건 네, 회장님.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최 변호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회장님,
이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제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거예요. 이 어설픈 소송을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미영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완벽한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박정심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최 변호사 옆으로 갔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법정에서 이 차용증이 위조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끝입니다. 최 변호사가 즉시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국내 최고의 문서감정 전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 최고 권위자죠. 최 변호사가 바로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박사님? 저 최 변호사입니다. 아주 긴급하게 문서감정 의뢰하고 싶은 건이 있는데요. 박정심이 그 옆에서 숨죽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문서 위조입니다. 네, 내일 아침 일찍 제가 직접 원본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박정심을 돌아봤습니다. 김 박사는 법원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 차용증이 가짜라는 걸 완벽하게 입증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진행하죠? 우선 이 말도 안 되는 5억 민사소송에 당당하게 응하면서 차용증의 위조 사실을 강력하게 반박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메모지에 앞으로의 계획을 빠르게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김미영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민수는 어떻게 하고요? 민수 씨는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1억을 저렇게 펑펑 쓰는 걸 보니 분명히 곧 더 큰 욕심을 부릴 겁니다. 박정심이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유럽 여행에 명품 쇼핑, 1억짜리 수입차까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회장님,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김미영 씨,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박정심의 눈빛에서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차가운 계산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업가의 모습이 완전히 되살아났죠. 최 변호사님,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합시다. 네, 회장님. 적들이 스스로 만든 이 덫에 아주 처참하게 빠뜨려 주겠습니다. 차가운 한강이 흐르는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드디어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와 미영의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그 소장 보냈어? 민수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응, 지금쯤 받았겠지. 미영이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뜯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지? 차용증? 당연하지. 4개월 전에 세무서류라고 속여서 받은 사인이 완벽하게 써먹혔네. 미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네가 기계 써서 글씨 지우고 새로 쓴 건 정말 대박이었어. 민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도 참 순진해. 뭘 사인하는지도 안 보고 막 써주시니까. 그런데 정말 5억 받을 수 있을까? 민수가 약간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뭘 알아? 그냥 돈 내고 합의하실 거야. 미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21억도 벌써 반 정도 써버렸는데 5억 더 받으면 딱 좋겠다. 맞아. 유럽 여행도 가야 하고 차도 바꿔야 하고. 미영이 새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서서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진짜 어디 가신 걸까?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설마 진짜 부천온룸 가신 건 아니겠지? 내가 소개해드린 거.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셨든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건물이니까. 민수가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세입자들 임대료 인상 얘기는 어떻게 됐어? 내일부터 하나씩 불러서 통보할 거야. 2배로 올린다고. 2배? 괜찮겠어? 뭐가 문제야? 건물주가 우린데. 싫으면 나가라 그러면 되지.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1층 카페 사장은 30년 넘게 있었다던데? 그래서 우리가 배려해줄 이유 있어?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대료 못 내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지. 맞아. 우리도 돈 벌어야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1억으로는 강남 아파트 사기도 부족하더라고. 세입자들한테서 더 뜯어내야 해. 그래, 어차피 어머니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해도 돼. 미영이 새 옷을 입어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곧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박정심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 가짜 차용증, 문서 감정은 국내 최고 전문가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김미영 씨, 이제 도간에 든 쥐입니다. 최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박정심이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네,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줘야 하니까요. 최 변호사가 그제야 박정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당장 강 사장에게 연락하세요. 박정심이 드디어 몸을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사장이요? 혹시 강스키친의 강철민 대표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당장 여기로 오시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가 즉시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 전 박정심이 파산 직전에 작은 치킨집 사장이던 그를 구해준 인연이었죠. 무슨 일이든 제쳐두고 30분 내로 오겠다고 합니다. 좋아요. 정확히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문을 열자마자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강 사장이 박정심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죠. 회장님, 최 변호사님이 그냥 급하다고만 하셔서 오는 내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앉아서 얘기합시다. 숨 좀 돌리시고요. 박정심이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했다가 쫓겨난 사실, 그리고 5억짜리 가짜 차용증으로 고소당한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용증 사본을 강 사장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소송이요? 강 사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이런 후레자식들을 봤나? 강 사장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회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당장 가서 그놈들 다리라도 부러뜨릴까요? 강 사장, 진정하세요. 흥분하지 말고. 박정심이 그를 겨우 달래 앉혔습니다. 강 사장님의 눈과 귀가 필요해요. 제 눈과 귀 말씀이십니까? 네. 전국 300개 매장, 그 정보망이 필요합니다. 박정심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침 그 건물 반경 1km 안에 저희 매장이 3개나 있습니다. 강 사장이 즉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 나야. 지금 당장 급한 일이다.
을지로 삼가 쪽에서 근무할 직원 10명만 뽑아. 아니, 치킨 팔 거 아니야. 그 앞에 4층짜리 회장님 건물 있지? 거기 24시간 감시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세입자들 만나. 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 전부 다 녹음하고 촬영해. 당장. 박정심이 강 사장의 그 박력 넘치는 통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최 변호사도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법무팀에 지시를 내렸죠. 여보세요, 김 박사님? 네. 추가로 필적 감정까지 의뢰합니다.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 2명, 민사 전문 1명으로 회장님 전담팀 지금 즉시 구성하세요. 강 사장이 모든 통화를 마쳤습니다. 회장님, 지시 완료했습니다. 최 변호사도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문서감정 전문가 섭외는 물론이고 우리 쪽 법무팀 구성도 끝났습니다. 형사, 민사 최고 베테랑들로만 모았습니다. 좋아요. 2분 다 고생하셨어요. 박정심이 소파에 앉으며 2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바로 그때 강 사장의 핸드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김 팀장. 왜? 벌써 뭔가 나왔어? 강 사장이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그 미친놈이 알았어.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봐. 무슨 소식이에요? 박정심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 사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민수 그놈이 지금 건물 세입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임대료를 당장 2배로 올린다고 통보하고 있답니다. 2배로요? 네. 그리고 돈 없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협박하고 있대요. 박정심의 눈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1층 카페 사장님이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했다고 무릎 꿇고 울면서 사정하는데도 민수 그놈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비웃고 있답니다. 강 사장이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강 사장님, 박정심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세입자들을 전부 규합해 주세요. 규합 말씀이십니까? 네. 전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박정심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민수가 저지르는 모든 만행을 증언해 줄 피해자들이자 가장 강력한 증인들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밤 안에 모든 세입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습니다. 강 사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세요. 최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모든 법적 지원을 해드린다고요. 우리가 이기면 세입자분들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강 사장님. 박정심이 강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10년 전 회장님의 은혜를 이제야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게 돼서 제가 더 기쁩니다. 강 사장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차가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박정심의 완벽한 반격팀이 완성되었습니다. 법무팀, 정보수집팀, 그리고 피해자 규합팀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죠.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첫 번째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 오전 10시, 바로 그 5억 원짜리 사기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습니다. 방청석까지 꽉 찬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원고석, 즉 돈을 내놓으라며 어머니를 고소한 아들 며느리 자리에는 민수와 미영이 잔뜩 멋을 낸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초조한 듯 넥타이만 계속 만지작거렸고 미영은 난 잘못한 거 없어라는 듯
독한 표정으로 앞만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피고석에는 박정심이 우아하고 단정한 한복을 입고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했던지 누가 피고이고 누가 원고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녀의 옆에는 에이스 최 변호사가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자신만만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주장을 요약해 주세요. 민수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박정심은 2023년 3월 원고들로부터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차용하고도 지금까지 단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피고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차용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그 문제의 차용증을 법대에 제출했습니다. 원고 김미영,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미영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만 일부러 떨리는 걸음걸이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미영이 오른손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5억 원을 언제 어떤 경위로 빌려주었습니까? 미영이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작년에 갑자기 저희를 찾아오셔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며느리인 저한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부탁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그래서 저희 노후 자금까지 싹싹 긁어서 마련해 드렸죠. 차용증도 시어머니께서 직접 써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금방 갚겠다고 하시면서 직접 쓰시고 도장도 찍어주셨어요. 미영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피고석의 박정심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하시니 저희는 정말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때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미영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증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최 변호사가 차용증 사본을 미영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서명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집에서 3월에 어머님이 직접 하셨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최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같은 시기인 3월 증인이 세무서에 제출한다며 피고에게서 받아간 세금 관련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 보이시죠? 미영의 얼굴이 그 순간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용증 서명과 세무서 서류 서명이 글씨체, 각도, 압력까지 현미경으로 보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같은 날 쓰셨으니까. 혹시 이 세무서 서류에서 서명 부분만 오려내거나 스캔해서 이 가짜 차용증 본문 위에 붙인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다음 증인을 신청합니다. 최 변호사가 법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문서감정 전문가 김철수 박사입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매서운 남자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의 경력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30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문서감정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는 법원 지정 문서감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엄청난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이 차용증에 대해 감정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김 박사가 준비해온 거대한 차트와 자료를 펼쳤습니다. 먼저 잉크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본문 내용의 잉크와 서명 부분의 잉크가 완전히 다른 성분입니다. 법정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죠. 본문은 시중에서 파는 젤펜으로 작성되었고 서명은 고급 만년필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적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이의 노화도 분석 결과 서명은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 맞으나 본문 내용은 최근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와 미영이 서로 경악에 찬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서명 부분에 압력 분석을 했습니다. 김 박사가 현미경 확대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서명의 압력과 필체가 아까 최 변호사님이 제시한 세무서 제출 서류의 서명과 99.9%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끼워넣기 위조입니다. 김 박사가 법정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문서에 작성된 서명 부분을 통째로 오려내어 새로 작성한 이 가짜 차용증 본문 위에 붙인 것입니다. 법정이 그야말로 웅성거림으로 폭발했습니다.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원고 측에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과학적 감정 결과 서명과 본문의 작성 시기가 다르고 잉크 성분도 다른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박정심이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이민수, 김미영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판장님,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미영이 벌떡 일어서며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경위들은 뭐합니까? 판사가 호통쳤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에서 신청한 사문서 위조 고발건은 즉시 검찰에 송치하여 엄중히 수사하도록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재판 끝났습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가 창백해진 미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영아, 너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하냐고. 몰라. 내가 어떻게 아냐고. 로펌 변호사라도 사서 해결해. 두 사람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박정심과 최 변호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여유롭게 법정을 나왔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첫 번째 승리입니다. 최 변호사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박정심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길 건너편을 바라보니 방금 법정에서 패소한 민수가 씩씩거리며 세입자 한 명의 멱살을 잡고 다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대료 2배 못 내면 당장 나가. 여긴 내 건물이라고. 민수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차도를 건너서도 들렸습니다. 쯧쯧,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입자들을 괴롭히고 있네요. 최 변호사가 혀를 찼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 모습을 잘 봐두세요. 박정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곧 저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제 발등을 어떻게 찍어 누르는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까요. 박정심의 눈빛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닌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냉정한 복수자의 모습이었죠. 그야말로 법정에서 완벽하게 참패한 그날 밤, 민수와 미영의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은 값비싼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미영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으아, 이제 어떡해. 나 진짜 감옥 가는 거야? 어떡해. 미영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좀 진정해. 뚝 그치라고. 민수가 방안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그 말이 나와? 사문서 위조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당신 변호사는 대체 뭘 한 거야? 미영이 민수에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소된 건 아니잖아. 어떻게든. 근데 여보. 미영이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어머님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던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재산이 더 많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님이 4층 건물도 가만히 두고만 보진 않을 것 같다고.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날 감옥에 보낼 텐데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증여무효 소송도 걸 거 아냐. 그럼 이 건물도 다시 뺏기는 거잖아. 그제야 민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맞아. 어머니 성격에 사기당한 거 알면 절대 그냥 넘어갈 리 없어. 그럼 우리 어떡해. 21억 그거 사채 빚 갚고 명품 사고 차 사고 여행 가느라 거의 다 썼는데. 우리 이제 빚더미에 앉아서 감옥 가고 완전 망하는 거잖아. 미영이 다시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방황하던 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어. 뭐, 무슨 방법? 팔아버리는 거야. 그 건물을. 민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민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어머니가 소송 걸기 전에 당장 내일이라도 팔아버리면 돼. 그럼 어머니가 소송을 걸든 말든 이미 다른 사람 건물이 되는 거니까 소용없어. 미영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판다고? 대출 21억이나 껴있는데 누가 사? 제값 받고 파는 게 아니지. 헐값에 넘기는 거야. 민수가 흥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시세가 35억은 되니까 박부동산 통해서 금매로 29억에 넘기는 거야. 그럼 29억 받아서 대출 21억 바로 갚아버리고. 그럼 우리 손에 8억이 남아? 그래, 8억? 수수료 떼도 7억은 남아. 그 돈 가지고 당장 해외로 튀는 거야.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수는 주차장 차 안에서 몰래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화면에는 박부동산, 뭐든지 신속처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이민수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네, 아주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요. 29억 현금으로요. 네, 대출 21억 바로 갚고. 민수가 차 안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통화하는 바로 그 순간. 건물 건너편 강스키친 매장 2층에서 한 직원이 고성능 망원렌즈 카메라로 민수의 입모양을 촬영하며 동시에 무언가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내일 오후 2시. 서류 다 챙겨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자마자 직원은 즉시 이어폰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녹음 완료. 내일 오후 2시 박부동산 29억 매매 8억 현금 키워드 다 확보했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 거실. 박정심과 최 변호사가 막 법정 승리를 자축하며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5억 소송은 이겼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죠. 증여무효 소송 준비는. 바로 그때 현관문이 거의 부서져라 열리며 강 사장이 땀에 젖은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박정심과 최 변호사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강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침착하게. 민수 그놈이 건물을 팔아치우려고 합니다. 건물을요? 박정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네,
방금 저희 직원이 증거 다 잡았습니다. 박부동산이라는 악질 브로커한테 시세 35억짜리를 29억에 급매로 넘긴답니다. 21억 대출 갚고 남은 현금 8억 챙겨서 해외로 튀려는 수작이에요. 강 사장이 숨을 몰아쉬며 보고했습니다. 계약 시간이 당장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법정에서 이긴 게 아무 소용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 변호사? 만약 민수 씨가 그 건물을 이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그 거래는 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최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증여무효 소송에서 이겨도 그 제3자에게서 건물을 다시 뺏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회장님 건물은 영영 못 찾는단 말입니까? 강 사장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내일 오후 2시라고 했죠? 시간이 정말 없네요. 박정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변호사님, 막을 방법은요? 최 변호사가 즉시 서류 가방을 열어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이미 증여 과정의 문제점을 다 고지했으니 이 재산 은닉 시도만 증명하면 긴급 인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증명이요? 네, 강 사장님이 확보한 이 29억 매각 녹취록이 1차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판사를 완벽하게 설득하려면. 최 변호사가 강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해외 도주 시도,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강 사장님, 혹시 비행기 표나 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강 사장이 즉시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더니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네,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희 팀이 어젯밤부터 계좌와 카드 내역을 추적 중이었는데 어젯밤 11시에 캐나다 토론토행 편도 항공권 이메를 예약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출발입니다. 최 변호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완벽합니다. 녹취록과 항공권 예약 내역. 이것으로 악의적인 재산 은닉 및 도주 시도가 명백히 입증됩니다. 최 변호사가 미친 듯이 타자를 치며 서류를 완성하고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걸 내면 건물 매매를 막을 수 있어요? 강 사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당장 법원 당직실로 뛰어가서 접수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내일 오후 2시 민수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넣기 전에 우리가 1분이라도 먼저 가처분 등기를 꽂아 넣어야 합니다. 박정심이 일어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네, 회장님, 제가 차 대기시키겠습니다. 강 사장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박정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강뷰 펜트하우스에서 민수의 마지막 도주 계획을 막기 위한 급박한 반격 작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심의 펜트하우스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오전 7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이었습니다. 밤새 서류를 준비한 최 변호사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법원 계단을 2계단씩 성큼성큼 뛰어 올라갔습니다. 민원실. 최 변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법원 민원실로 달려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침 일찍부터 격앙된 변호사의 모습에 당직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긴급 가처분 신청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요.
오늘 오후 2시에 계약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담당 판사님께 지금 당장 즉시 전달해 주세요. 최 변호사가 다급하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지금 7시입니다. 판사님들 출근도 안 하셨어요. 일단 접수부터. 안 됩니다. 이건 1분 1초가 급해요. 피신청인이 재산을 전부 팔아치우고 해외로 도주하려 한단 말입니다. 여기 증거도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재산 은닉, 사문서 위조, 해외 도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비상 연락망으로 담당 판사님께 긴급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죠.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판사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50대 후반의 엄숙한 인상의 김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법원 전체를 뒤흔드신 이유가 뭡니까? 서류를 보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던데. 재판장님, 시간이 정말 급합니다. 최 변호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딱 오후 2시에 피신청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피해자는 35억짜리 건물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김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피신청인 이민수가 증여받은 건물을 시세 35억짜리를 29억에 급매각하려 한다고요? 6억이나 손해를 보면서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더 악질입니다. 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이들은 어제 법정에서 패소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이 사문서 위조로 검찰에 송치됐죠. 이에 겁을 먹고 재산을 현금화하려는 것입니다. 김 판사가 어제자 판결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 거래 방식 자체가 재산 은닉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최 변호사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민수가 박부동산이라는 악명 높은 브로커에게 의뢰한 녹취록입니다. 48시간 내 현금 거래, 29억에 매각 후 21억 대출 상환, 남은 현금 8억 확보. 김 판사가 자료를 읽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시세 35억짜리를 29억에 8억이라는 현금을 손에 쥐기 위해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다? 이건 명백히 수상하군요. 재판장님,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민수, 김미영 부부의 해외 항공권 예약 내역입니다. 김 판사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오후 6시 인천공항 출발, 캐나다 토론토행 편도 비행기입니다. 이건 완벽한 도주 준비군요. 네. 건물을 처분하고 그 현금 8억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계획이 명백합니다. 재판장님, 김 판사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이 세 가지 증거를 보니 명백한 사기이자 악질적인 재산 은닉 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집행명령서 발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현장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소용없습니다. 김 판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이 오전 9시, 계약은 오후 2시. 시간이 빠듯하군요. 지금 당장 집행관실로 가서 집행관들과 함께 출발하세요. 알겠습니다. 시계가 흐르고 흘러 드디어 운명의 날 오후 1시 30분. 을지로 3가 박부동산 사무실 앞입니다.
최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 3명이 허름한 상가 건물 입구에서 숨죽여 대기하고 있었죠. 저기 옵니다. 집행관 중 한 명이 가리켰습니다. 민수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꽉 쥐고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최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 순간에 덮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민수와 브로커 박 사장 그리고 40대로 보이는 매수인이 좁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장. 조건 다 확인했지? 29억. 대출 21억 바로 갚고 8억 현금으로 받는 거. 박 사장이 뚱뚱한 몸을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럼 현금 8억은?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 마. 여기 발밑에. 보이지? 매수인이 발밑에 놓인 거대한 검은색 돈가방을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도장만 찍으면 끝이네. 박 사장이 빨간 인주를 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만 찍으면 8억, 캐나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민수가 도장에 인주를 듬뿍 묻혀 계약서 위로 도장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변호사와 집행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당신들 뭐야? 여긴 개인 사무실이야. 박 사장이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이 신분증과 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 이민수 씨. 다른 집행관이 민수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이 건물 을지로 3가 4층 상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수의 손에서 도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르르 굴러갔죠. 이 시간부로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매매 행위는 즉시 중단되며 설사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집행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가처분 결정서를 민수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내 건물을 내가 파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계약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악의적인 재산 은닉 혐의로 인한 법원의 긴급 결정입니다. 최 변호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내 아내가, 난 몰랐어요. 공모 혐의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이민수 씨. 박 사장이 당황하며 매수인에게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법적 문제가 꼬인 물건인 줄은 제가. 뭐야? 똥 밟았네. 이런 쓰레기 물건을 나한테 팔려고 했어? 매수인이 불쾌한 표정으로 돈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쇼. 매수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안 돼. 민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 돈, 내 8억, 내 캐나다. 아, 맞다. 이민수 씨. 최 변호사가 민수 앞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행 항공편, 지금 취소하시는 게 수수료 아끼는 길일 겁니다. 민수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이민수 씨의 모든 움직임은 저희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사무실 유리문에 압류 처분금지라고 적힌 붉은색 딱지를 거칠게 붙였습니다. 이 건물은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됩니다. 매매, 증여, 담보 제공, 그 어떤 것도 불가합니다. 민수의 마지막 희망과 도주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최 변호사가 엉망이 된 사무실을 뒤로하고 나오며 즉시 박정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최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정심의 조용하지만 깊은 만족감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최 변호사님. 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민수의 8억 현금 확보 계획, 그리고 해외 도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좌절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요. 박정심이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강뷰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본 오후의 햇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도주 계획마저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간 지 3일 후 고요한 오후의 강남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박정심이 거실에서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수와 미영이가 왔군요. 박정심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자마자 민수와 미영이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쪽박을 찬 사람처럼 초췌하고 망가져 있었죠. 그들은 박정심을 보자마자 거실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으엉엉, 어머니. 민수가 체면도 버리고 기어가서 박정심의 발목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미쳤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미영도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고소만은 사문서 위조. 저 감옥 가기 싫어요. 네, 제발요. 건물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다 드릴게요.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는 곧 구속될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고소를 취하해 주셔야만 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박정심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창밖 한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뒷모습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네, 저희가 진짜 싹싹 빌게요. 인정한다고요. 민수가 절망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때 박정심이 창가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한 방울 없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박정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와 미영이 용서해 주는 건가 싶은 희망에 찬 표정으로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박정심이 최 변호사를 향해 작은 고갯짓을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 4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 뭉치들을 민수 부부 앞 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펼쳐졌죠. 이건 뭔가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여 무효 확인 소송? 이건 돌려드린다고요. 이것도 소송하실 생각이세요? 두 번째 서류를 보시죠. 최 변호사가 바닥에 떨어진 다른 서류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피해 세입자 공동소장? 4층 상가 건물 세입자들의 집단소송입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민수 씨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리고 1층 카페 사장님을 협박하며 강제 퇴거를 시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기 청구 소송이죠.
1층 카페 사장님을 비롯해서 총 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류입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툭 찼습니다. 이민수, 김미영 두 사람을 공동 불법 행위 및 악의적 재산 은닉 시도 혐의로 고발하는 추가 고소장입니다. 네. 가처분으로 맞긴 했지만 건물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현금 8억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 한 시도 자체가 명백한 2차 범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말문이 막힌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이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하던 박정심이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첫째, 증여는 당연히 무효. 그 건물은 원래대로 내게 돌아올 거고. 둘째, 너희들이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멋대로 대출받은 돈 21억. 그건 당신들 빚이니 당신들이 알아서 갚아야 하고. 21억을 저희가 어떻게 갚아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지.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지. 박정심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셋째, 최 변호사가 법률가의 냉정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형사처벌. 김미영은 사문서 위조 및 금융사기 시도 혐의로 최소 징역 2년. 이민수는 세입자들에 대한 협박, 사기, 그리고 재산 은닉 공모 혐의로 1년 6개월 예상된다고 하더라. 물론 세입자들 집단소송 손해배상금 수억 원은 별도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민수가 다시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박정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조용히 내려다봤죠. 민수야. 네, 어머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네, 알아요. 그 사랑을 네가 어떻게 배신했는지도 알지?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배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야.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야. 법대로. 박정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일말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법적으로 고소하고 통쾌하지도 웃음이 나오지도 않았던 정심의 6개월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속이 시원하기만 했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간 더 괴물이 될 것 같았던 아들을 위해 내린 어머니의 잔인한 심판이었죠. 6개월 후 을지로 3가의 4층 상가 건물 1층. 흉물스럽게 텅 비었던 그곳은 깔끔하게 리모델링되어 정신 무료 법률 지원 센터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죠. 박정심이 우아한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센터 안을 흐뭇하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변호사 3명, 상담사 2명까지 모든 인력이 배치됐어요. 고마워요, 최 변호사님. 그런데 강 사장님은? 회장님, 제가 늦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강 사장이 커다란 축하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오픈이군요. 정말 멋집니다. 강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 센터가 있기까지 강 사장님 도움이 컸어요. 박정심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 회장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김미영은 1년 2개월 실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에요. 박정심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1년 실형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그럼 그 21억 대출금은 어떻게 했나요? 최 변호사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 외제차, 명품,
전부 팔아서 일부 변제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 집단소송 손해배상금 3억까지 추가로 물어주게 되면서 결국 둘 다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 파산 상태죠. 결국 모든 걸 잃게 됐군요. 자업자득입니다. 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심이 정심이라고 쓰인 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맹목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이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때 센터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여기가 무료로 법률 상담해 주는 곳인가요? 박정심이 직접 할머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 아들이, 내가 병원에 며칠 입원한 사이에 내 집을 팔아버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정심의 눈빛이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우선 이쪽 상담실로 가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 박정심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바로 그 건물에서 박정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아서 당하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피해자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심이 선택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